경력기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간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 줄이 성과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역할입니다. 역할은 사실 역할이라고는 했지만 전략이죠. 3에서 5년 차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강조하시면 좋은 게 이 생산성과 문제. 자, 그럼 5에서 7년 차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편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의사소통의 거의 뭐 베스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직계 1타 강사 최상영입니다. 오늘은요, 대리급의 이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원의 이직의 특성과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리분들뿐만 아니라 대리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직을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직급별 일잘러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대리 일잘러 편을 여기 달아놨으니까 요거를 이 영상 끝나고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잘러를 뽑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거니까요. 제가 대리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보통은 연차로 따졌을 때 3에서 7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회사마다 직급이 없어지는 데도 있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전통적인 직급인 대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3에서 7년 차 사이에 모든 직장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별로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1년 이하가 5점 만점에 3.1점 정도로 꽤 높은 편을 보이다가 1에서 3년 차, 만 1년 넘어가면서 확 낮아지고 3에서 5년 차가 제일 낮았다가 5에서 7년 차부터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3, 5, 7 주기라고 하거든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 그 첫 번째로 경험하는 시기가 이때인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이직을 꿈꾸지 우리는.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일단 회사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다니면 당연히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적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적응을 하고 보니까 어때? 일이 나름 이제 손에도 잡히고 다 알겠어. 근데 보니까 이건 좀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3에서 5년 차가 뭐 말빨이 먹힙니까? 말빨이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이직 욕구가 뿜뿜 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5, 7년 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 3에서 5년 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궁금한 것은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은 제가 이직 바이블에 아주 디테일하게 예시와 프로세스와 가이드까지 상세하게 담아 놓았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리직급으로 대변되는 3에서 7년 차 사이 이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또 이때 어떤 경력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은지, 면접에서 강조하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급 체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은 6직급 혹은 7직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대리죠. 대리를 연차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에서 5년 차, 5에서 7년 차. 이렇게 연차를 굳이 나눈다면 대리직급에 해당하는, 어떤 회사는 대리라고 표현을 안 쓰고 뭐 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냥 팀원이 여전히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대리쯤 되면은 나름 업무에 뭐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업무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일처리는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3에서 5년과 5에서 7년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서 오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리직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이직을 시도한다면 저는 요때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이직하는 것이 훨씬 쉽고 용이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나름 배울 게 많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상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더 다니셔야죠. 그럼 여기서 이직을 시도하시면 돼요. 근데 7년차 이상은 좀 점점점이에요. 이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통상 대리급이라고 하는 실무자 중심, 이때 가장 에너지가 펄펄하고 젊고 뭔가 방향성도 갖고 있는 레벨이 이 레벨인데, 이때 어떤 형태로건 이직을 할 거면 이때 시도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3에서 5년 차랑 5에서 7년 차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이직의 종류가 뭡니까? 첫 번째 수평이동, 두 번째 상승이동, 세 번째가 전환이직이라고 그랬죠. 자, 이 세 가지라는 이직의 전략을 딱 놓고 봤을 때 3에서 5년 차는 수평이동이 좋습니다. 5에서 7년 차는 수평이동도 되지만 이때는 한번 상승이동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수평이동을 이때 해도 상관없는데, 이때 수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러분들이 이 어떤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 칩시다. 레벨이 이렇게 있는 회사예요. 자, 여러분이 이동을 했어. 이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 훨씬 더 규모가 큰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규모가 크거나 트렌디한 곳.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 넥스트 점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5, 7년 차가 돼서 만약에 이때 수평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이동까지 또 시간이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은 언제 할 것이고 수직이동은 언제 할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를 가장 좋게 보는 것은 3에서 5년 차 사이에 한번 수평이동을 더 규모가 큰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 또는 중소에서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가보든지, 아니면 훨씬 트렌디한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 집약적인 회사로 가서 그 회사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편이 가장 좋다. 내가 승진할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거친 뒤에 상승 이동을 조금 더 다시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간다든지 내 직책이나 직급을 올려갈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조그만 기업에 다닌다고 봐요. 뭐 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규모의 기업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중견 기업이 있어서 요번에 이런 중견 기업을 와봤어. 이거는 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커리어 관점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왕 갈 거면 다음 성장을 위한 규모를 기준으로 선택하거나 더 큰 성장을 위한 트렌드를 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딜 지원할 거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이죠. 이직을 할 거야? 할 거면 어디로 할 건데, 이런 맥락으로 이직이 목적이 되는 순간 비슷한 기업으로 그냥 나 받아주는 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이 다음에 또 어디로 갈 것이며 상승 이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자체가 논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굳이 예시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해봤어? 그럼 핀테크 회사를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 저축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1금융권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규모가 커지든지 더 트렌디한 데로 가든지, 산업군을 조금 더 기술지향적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보는 거는 요때 한번 도전해보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 7년 차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이직을 한번 도전해봐야 될 타이밍이에요. 사실 이거 상승은 이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레벨이 바뀌는 거예요. 자, 커리어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그 실체는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레벨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지금 뭐 직급이 뭐 7직급이건 5직급이건 뭐 직급이 없건 그거 다 필요 없고, 모든 레벨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팀원 레벨, 그리고 팀장 레벨, 그리고 디렉터,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업부 책임자죠. 그 다음에 임원급, 이렇게 4가지로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거예요. 대부분 이 4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팀원에서 팀장으로 올라가는 거, 직책을 맡거나 이전에 없었던 권한을 받게 되는 순간이 승진하는 시점이에요. 자, 5에서 7년 차는 뭐냐면 전통 직급으로 치면 대리에서 과장급으로 넘어가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과장이 뭐예요? 과외장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팀장 레벨이 과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회사마다 팀장을 임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용어의 차이지 실제로 직책이라고 봤을 때는 요 4레벨 중에 하나로 어딘가 들어가는 건데, 요 7년 차가 넘어가면 반드시 요 레벨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럴 때 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봤는데 여기서는 나를 도저히 팀장을 시켜주려고 하질 않아. 뭐 내 능력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승진 적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먼저 오신 분들, 탁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도 나랑 일을 같이 하는 팀원급이야.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승을 위한 이직을 동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 이직에는 첫 번째로 바로 직급을 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직책이죠. 직책을 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팀원인데 팀장급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 기간 후에 승진을 하는 것,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년 이내에 이런 성과가 뭐 이루어진다면 바로 승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인사팀이랑 뭔가 조율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7년 차는 사실 이직보다는 승진을 하는 게 좋아요. 승진을 먼저 도전해 보시되 승진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수평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수평이동을 논하기 전에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는, 요 팀원 레벨에서 팀장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직을 한다면 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 번 더 쉽게 정리를 하면 내부에서 승진하는 편이 가장 좋다. 근데 이직을 해야 한다면 승진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상승 이직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경력기술서에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될지 좀 봅시다. 3에서 5년 차가 강조해야 될까, 5에서 7년 차가 강조해야 될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3에서 5년 차, 5에서 7년 차 당연히 다 성과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에서 5년 차는 경력기술서가 일단 정확히 나와야 돼요. 제가 물경력의 기준을, 자, 총경력 나누기 2가 안 된다, 2개가 안 된다 그러면 물경력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경력기술서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과라 그랬죠. 성과 한 줄을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냐. 적어도 3에서 5년 차면요 3칸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3년 차다, 정말 3년 꽉 채웠다, 그러면 이제 1개에서 2개인 거고, 5년 차다, 2개에서 3개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물경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말할 수 있다. 3에서 5년 차면 경력기에서 3칸 정도는 작성할 수 있어야 물경력이 아니고 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경력기술서의 가지수다 라는 거를 먼저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칸이 나왔냐 일단 되게 중요해요. 뭐 5, 7년 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3에서 5년 차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과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 영역의 경험을 해봤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경력기술서 세부 내용을 좀 볼게요. 경력기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간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 줄이 성과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역할입니다. 역할은 사실 역할이라고는 했지만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기술, 획득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만 간단히 적으시면 되고, 성과는 하우 플러스 리저트로 적으라고 했죠. 당연히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리저트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번 문제 해결한 거, 그 다음에 2번 생산성 높인 거, 3번 의사소통한 거. 자, 이 3가지를 여기에다가 다 이제 하나씩 무조건 집어넣으면 아주 완성도 높은 경력기술서다 라고 제가 이직바이브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3에서 5년 차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성과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적으시면 돼요. 가지수를 잘 채우시면 되고, 성과의 개수를 잘 적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성과만큼 혹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역할이에요. 3에서 5년 차는 자기가 일을 왜 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위에서 시킨 걸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한 연차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강조하시면 좋은 게 요 생산성과 문제, 요 뭐 셋 다 좋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생산성 영역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 분석했던 경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내 나름 다시 구성했던 거, 대단한 기획을 하진 않았더라도 이걸 잘 수행했던 거, 체계적으로 했던 거, 책임감 있게 마무리했던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경험들을 포인트아웃 하시는 게 경력기술서에서도 이 분량이 늘어나면 좋고요. 면접에서도 이 생산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했던 내용들도 많이 적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5에서 7년차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강조하게 되는 거는 분석했던 경험, 그리고 실행했던 경우, 아마 이런 류의 내용들이 이 경력기술 역할 파트를 많이 장식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3에서 5년 차에 가산점 같은 항목이 있어요. 뭐 가산점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하진 않은데 어쨌든 회사에서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 툴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케팅이면 GA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법과 관련된 요건을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특정 언어일 수도 있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뭐 기술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으면 어차피 실무자에서도 주니어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해, 우리 회사가 마침 이런 걸 강조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다. 3에서 5년 차는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적어줘라. 적을 수 있는 거 영끌해서 다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에서 7년 차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5에서 7년 차는 여기 얘기했던 성과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성과 없는 5, 7년 차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 성과가 뭐지? 경력기에서 뭘 적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평소에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직 때 이걸 준비하면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상승이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승이직이 올라가면 레벨이 바뀌는데 이 레벨이 올라가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팀원인데 팀장이 바뀌었어. 그럼 대체 무슨 능력이 바뀌어야 돼요? 의사소통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협상하고 협업하고 다른 부서와 같이 일하고 이런 걸 조율해 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역할이 또 동일하게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편이 좋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했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경력기술 역할에 좀 더 자세하게 적고 강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의사소통의 거의 뭐 베스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더십 경험이에요. 결국에는 팀장이 일종의 리더십이잖아요. 중간 리더십이기 때문에 팀원 레벨이었지만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해봤다. 제일 좋은 게 부사수를 잘 키운 겁니다. 부사수를 잘 키워온 경험 자체가 이미 팀장으로서 준비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수를 잘 키웠던 경험 플러스 협업 경험, 이건 이제 다른 부서, 다른 파트,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5에서 7년 차가 되면 벌써 의사소통과
협상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합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3에서 7년차 사이가 면접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자, 결국 여기는 다 실무자 레벨입니다. 3에서 5년차건 5에서 7년차건 실무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는 과정을 제일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여했던 포인트를 어떤 형태로든 강조해야 돼요. 아까 그 경력기술서에서 문제 해결했던 거, 생산성을 높였던 거, 의사소통 해냈던 거 이런 포인트를 제가 좀 카테고리를 규정해 드린 건데 이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분만의 기여,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성과를 나지 못했을 거예요 라는 것을 과정에서 변화를 줬던 포인트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고 평가받기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의 순서를 바꿨거나 뭐 예전엔 이런 순서로 하던 거를 내가 바꿨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부터 해야 결과도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꿨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순서를 만들어서 회사나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꿨거나 아니면 굉장히 갈등 구조였고 뭔가 진행이 안 되던 것들을 내가 새로운 근거나 방법론이나 또는 그냥 갖다 부딪혀가지고 의사통을 뚫어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경력기술을 포함해서 면접에서 자세하게 풀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실무단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본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실무자한테는 목표를 하달하잖아요, 보통. 이 목표 자체가 정말 뭐 가능해 불가능 이건 모르겠고 이거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레벨에서의 마인드는 뭐 어떤 형태가 됐건 목표를 하달 받았어 또는 그 과정에 내가 참여했거나 기여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찌됐건 이 목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되는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조언하지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안 되는 건데 목표를 잘못 줘서 안 되는 거니까 뭐 설령 그게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면접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읊기보다는 내가 이런 시도를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이런 한계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스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전 회사를 막 연락 까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3에서 7년차 사이면 사실 회사의 의도나 깊이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뭐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의 팩트나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의도나 방향성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어투로 쓰면은 회사도 여러분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 그러면은 왜 퇴사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결국에 다니던 회사를 좀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회사가 더 좋아서 내가 이 회사를 오기 위해서 퇴사합니다. 이 논리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면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여러분들이 곤란한 질문을 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리직급 3에서 7년차 사이에 이직의 과정, 이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강조했던 경력기술사 면접에 대한 내용은 면접 바이블에 아주 상세하게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의 경력기술서를 먼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경력기술을 평소에 작성해 놓는 것이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직급별 일잘러 시리즈 때도 그랬지만 사실 저희 커뮤니티에 과장급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달아주시면 그 내용에 답변을 하는 영상으로 다음 편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직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성장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